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저자주, 내가 1981년 10월부터 12월 후 마당에 3차례 연재했던 근하군 살해 사건의 입체 연구는 이 사건을 화석이 아닌 신화로 만드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그 기사는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읽혔다. 기자 재교육장에선 교재로 사용됐다. 신화 1900이란 연극으로 탈바꿈하여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늘 미흡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2명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 기사를 썼다는 자책감 같은 것이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두 주인공을 찾기 위해 광고도 3차례 냈으나 소득이 없었다. 재판 기록에 나타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상의 그것과 달라 현 주거지 확인도 잘 되지 않았다. 김근하군 살해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내가 범인이다 라고 나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1982년 10월 17일을 석 달쯤 앞둔 어떤 날, 인천에서 황덕수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 원고 한 뭉치를 들고서. 선생님은 그들이 무고하다고 썼지만 나는 그들이 범인이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근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현 검사가 데리고 다녔던 민간인 수사원 구영근 씨의 밑에서 수사를 거들었던 사람이었다. 사법경찰관이 해야 할 성질의 수사까지도 그때 19살이었던 황 씨는 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황 씨의 눈은 검찰 측의 그것과 같았고, 그래서 나의 직업적 흥미를 돋우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범인이다 라는 생각을 15년 동안 간직하여 왔다는 점에서 황 씨의 견해는 검찰뿐 아니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기철 씨 등을 그 뒤로도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던 일부 이웃들의 의식도 얼마만큼은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황 씨는 내가 쓴 원고지 400장분의 기사를 읽고도 자신의 생각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조 선생님, 너무 그렇게 검사들만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검사가 전과자의 각본에 말렸다고 썼지만 김 검사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고 친해지기까지 했던 나는 그들이 범인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조 선생님은 금식이와 대범이를 만나지 않고 이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는 나의 아픈 데를 건드렸다. 아니, 약점을 찌른 것이었다. 근하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김금식 씨와 정대범 씨는 검사들이 타고 있는 마차를 끈 두 필의 말이었다. 이 두 말은 가는 방향까지도 마음대로 잡아나갔다. 두 말은 비탈길을 오르다가 스스로 줄을 끊어버렸다. 마차는 검사들을 태운 채 비탈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결정적 시기에 가서 이런 반역을 한 두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미 발표된 기사나 판결문으로만 추리한 것은 또 다른 오보가 아닌가 하고 황 씨는 나를 추궁했던 것이다. 나는 취재의 미흡함을 보충하고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황덕수 씨와 같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두 주인공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 먼저 황 씨가 가진 의심의 구조와 그가 이 사건에서 맡았던 역할을 알기 위해서 황 씨가 써온 수기를 한번 읽어보자. 1968년 5월 2일,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들자 부산의 번화가 남포동 거리에는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 황덕수는
남포동 2가에 있는 팔광류라고 하는 무술도장에서 관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때 고모부의 친구로 경찰 유도사범을 한다던 구영근 씨가 나를 찾아왔다. 덕수야, 너 심부름 좀 할래? 무슨 일인데요? 응, 누굴 미행하는 일이다. 예, 하죠. 미행하는 게 여자라면 더 재밌겠는데. 나는 지레짐작으로 바람난 어느 여자를 그 남편의 부탁으로 미행하는 줄 여기고 신바람이 나서 구사범의 뒤를 따라 나섰다. 남포동 차도에는 검정색 지프 한 대가 대기에 있었다. 차 번호는 22호가 아니면 55호였던 걸로 기억된다. 구씨를 따라 그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이었다. 그는 지검 앞 천수다방이란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커피 한 잔을 시켜주고는 나가버렸다. 커피를 마시며 얼마 동안 앉아있자니 한 중년 신사가 다방 입구에 나타나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나를 불렀다. 다방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를 보자 영감님 어쩐 일이십니까? 라며 모두들 인사를 했다. 영감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나에게 신문하듯 몇 가지를 물었다. 너 18살이지? 네. 너 이름이 덕수지? 네.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나는 얼떨결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는 그를 따라 다방의 2층 계단을 내려갔다. 다시 내가 타고 왔던 그 지프에 올라탔다. 디귿자형으로 생긴 뒷자리엔 구씨와 함께 낯선 세 사람의 얼굴이 어둠 속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중년 신사가 앞자리에 선임 탑승했고 앉을 자리가 없어 나는 운전사와 중년 신사 사이에 뒤쪽 바닥에 주저앉았다. 중년 신사의 지시로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구사범님, 뭐하러 가는 거요? 나의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둑놈 잡으러 간다. 이 밤중에요. 굉장한 놈인 모양이네요. 도둑놈 같으면 경찰들이 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까? 그래, 필요해. 나는 잠시 후면 전개될 상황을 제멋대로 그려보면서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슴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차는 서면 로터리를 지나 가야동 쪽을 향했다. 지프는 가야동의 어느 으슥한 골목길에서 멈췄다. 덕수야, 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도망치려고 하면 반죽음을 시켜도 괜찮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구씨가 내 곁으로 다가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사나이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도리우찌라 불리던 빵모자를 푹 눌러쓰고 뒷자리에 중간에 앉아있던 덩치가 큰 사나이였다. 자세히 보니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 구사범님, 뭐하는 자입니까?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며시 물어보았다. 그러나 구씨는 나중에 알게 돼 라는 말밖에 더는 일러주지 않았다. 빵모자의 사나이는 손짓으로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무어라고 짓거렸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중년 신사가 뒤를 돌아보며 구씨를 불렀다. 중년 신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고 내 곁으로 되돌아온 구씨는 혼자 소리로 납치를 하라니 그걸 어떻게 해? 라며 투덜거리더니 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너 저 앞 합승회사로 가서 취직을 하러 온 척하면서 김이수라는 자가 아직도 배차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